네,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공법, 우리 국토기획법의 12번째 테마가 개발행위 허가 부분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부분은 우리 5가지 개발행위를 토지 위에서 할 때는 사전에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이 허가라는 심사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이게 중요한 목차를 보시면, 이게 이제 공부하실 때 목차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2번째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대상이 5가지가 있는데, 허가 대상이 되는 게 있고, 허가 안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공부할 게 허가 대상이 되는 원칙인지 허가 대상이 아닌지 그 예외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우리 허가 절차는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서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 자, 우리 허가 기준은 5가지 기준을 이제 볼 겁니다.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맞아야지만 허가가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가 신청을 내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받아줄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3년짜리 제한하는 것도 있고 5년짜리 제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성장관리계획, 그 다음에 공공사례 귀속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 12번 테마가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정리를 해오셔야 됩니다. 조금 내용이 많더라도 잘 참고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문제 맞추기가 좀 어렵게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나라 국토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면 이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같은 거 다 포함합니다. 자, 공작물, 비닐하우스라든가 각종 철탑 이런 거, 이 공작물 설치할 때도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물건 적재, 자, 목재나 석재 같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것,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같은 공유수면 매립, 흙모래, 자갈바위,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이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허가 대상이 되는 게 5가지가 있다. 건물 짓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 이제 허가 대상을 보시면, 자, 다음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허가권자는 6명의 도시의 장들이고,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5가지가 있는데,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이거 시험 문제만 나왔죠. 자,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 3가지죠.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사업은 3개 다 공익사업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답니다. 제외. 도시계획 시설, 도로나 공원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사업, 정비 사업 같은 재건축 재개발은 관련 절차가 따로 있는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럼 허가 대상 5가지는 건물의 건축이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공작물의 설치 같은 거. 여기서 건축이라는 표현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다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물건 적재인데, 자, 물건 적재도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쪽이 아닌 울타리 바깥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건데,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할 때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이런 빈 땅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허가 대상인데, 이게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에서 여기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자,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이 아닌 바깥쪽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장소에서 농림지역은 물건을 쌓아두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우리 농림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농업인들이 물건 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농업인들을 좀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건 적재는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건데 이게 농림지역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은 땅을 깎는 거 절토, 흙을 메꾸는 거 성토, 평평하게 만드는 정지, 도로 포장 같은 거, 우리 강이나 바다를 매립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이 모두 형질 변경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대상에 또 제외되어 있죠. 농림지역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건 쌓는 거고, 경작을 위한 절도, 성토 같은 것들도 농업을 위한 절도, 성토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 요 농사입니다. 이 농사 같은 행위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흙모래 자갈바위 채취, 토석 채취 있고 토지 분할 좀 보십시오. 자,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으로 분할하는 거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만 적용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이 이게 안 좋은 분할입니다. 안 좋은 분할이니까 허가심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1번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이 이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땅을 사서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고 분할할 때는 국토기획법으로 넘어와서 분할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 기획부동산을 우리가 주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기획부동산이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부 지역의 땅을 사서 요거를 관련 법으로 인허가를 안 받고 분할할 때는 이게 국토기획법상 이게 허가 대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2번하고 3번이 더 중요합니다. 2번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우리 건축법 57조에 보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라는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이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분할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이거는 과소토지 분할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분할 자체가 안 좋은 분할이고 밑에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 받고 너비가 5m 이하의 분할도 안 좋은 겁니다. 자, 1, 2, 3번 다 안 좋은 분할인데 특히 요거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건축법 57조에 나오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그다음에 관련 인허가를 안 받고 너비가 5m 이하로 하는 분할도 안 좋은 건데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자,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는 아까 57조에 주거지역은 60이 기준이고 상업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라는 이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분할할 때 지켜야 되는 기준 면적인데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되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 주거지역으로서 이게 전체가 130입니다. 요것도 135. 자, 요거는 숫자가 65로 봐야 되겠네요. 이거 수정했습니다. 65로. 그러면 얘도 130이고 얘도 130짜리 주거지역 대지가 있었는데 토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좌측은 80이 되고 여기가 우측이 50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분할 후 각각의 면적이 60 이상은 돼야 되는데 60 미만이 여기 생겼어요. 이 50 때문에. 그럼 요거 자체가 나쁜 거네. 여기가 나쁜 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과소토지 나쁜 토지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요것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고 자, 130 똑같은 면적을 65, 65로 분할하면 두 개 합치면 130이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여기도 60 이상이고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미만이 아니라 이건 이상이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분할 제한 면적 주거지역 60인데 그 미만이 되게 분할하면 허가 대상으로 간다. 근데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정상적인 분할이니까 허가를 안 받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가 5m 이하의 분할도 그림 보시면 자, 요거는 토지 면적으로 했는데 요거는 토지 모양 좀 보세요. 지금 현재가 8m하고 50m짜리 큰 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분할하지 않고 이렇게 분할해서 두 필지를 만들면 여기가 4m하고 50m가 되는 겁니다. 두 필지가 4m로 잘라버리면 한쪽 너비가 이게 5m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토지가 좁고 긴 모양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작은 면적에 나와서 분할허가 요거는 토지 모양 자체가 한쪽 너비가 5m 이하가 되게 분할되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표현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신 겁니다. 너비가 5m 이하의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은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니까 허가 심사를 받아야 되고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정상적인 분할이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건물 짓고부터 물건 쌓고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할 때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한 것들은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농사 짓는 행위니까. 자, 절토, 성토를 경작을 위한 경우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 농사니까. 분할 제면적 미만이 받으니까 이상이면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 도시계획 사업도 공익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란색은 허가를 안 받는 것이라고 쫙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변경 허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당연히 변경 허가죠. 다만 다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를 안 받고 그냥 하고 나서 행위 후 허가권자한테 통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변경허가 안 받는 게 있는데 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자,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변경허가 안 받습니다. 그 사업의 부지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하지 않고 축소할 때 기간의 단축,
그 사업의 부지 면적이나 건물의 연면적을 5% 이내로 축소하는 경우는 줄이는 거니까 변경허가를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다. 이 둘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사업기간의 연장 거라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허가로. 그 사업의 부지 면적을 5% 이내에서 확대할 때는 변경허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만 변경허가를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 예외가 또 있네요. 자, 우리 허가 안 받는 경우는 아까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자, 추가적으로 허가 안 받는 예외가 더 있습니다. 자,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단 행위 후 1개월 안에 허가권자한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23, 30회 말고도 다른 데 또 나왔습니다. 이거. 그리고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의 개축, 중축, 재축. 자, 좀 전에 우리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건데 그 건축 중에서 증축, 개축, 재축은 증축, 개축, 재축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 사이즈가 85제곱미터입니다. 자,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개, 재축을 하면 이게 소규모 증개, 재축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빼주는 거예요. 요거는 재해복구니까 급한 개발행위다. 그래서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는 급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 요건 소규모라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 건축법 이제 14조인데 85제곱미터 이내 증개 재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개 재축이 85제곱미터 이내에서 말하면 국토법으로 넘어와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증축, 개축, 재축이 됩니다. 자,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들이 뒤에 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건물의 건축도 경미한 게 있고 공작물 설치도 경미한 게 있고 토지 형질 변경도 경미한 게 있습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하시기 전에 지금 허가를 안 받는 걸 찾을 때는 이렇게 4개로 4등분을 해서 공익적인 행위,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도시계획서,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같은 경우 허가 안 받는 행위죠. 자, 농림업 관련된 개발행위들. 아까 농림업 관련된 개발행위가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경작을 위한 절도, 성토 같은 거 허가를 안 받고 소규모 개발행위도 허가 안 받습니다. 이 4가지가 주제를 잡아놓고 이 중에 하나만 걸리면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개발행위를 찾을 때는 공익, 재해복구, 농림업 관련된 행위들, 소규모면 허가를 안 받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건물이 건축을 하는데 허가 없이 하는 게 있대요. 자, 우리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허가 받는 11조가 있고 건축신고 14조가 있고 가설건물 허가 20조이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20조 3항인데 요 4가지 항목이 모두 아닌 건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4가지 건물이 건축법에 따라서 11조, 14조 가설건물 지을 때는 20조 1항, 20조 3항이 있는데 요 4가지 규정이 모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이게 국가가 짓는 공용건축물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공용건축물 관공서 같은 거 지을 때는 이 국토법에서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요 1, 2, 3, 4번 여기 11조, 14조, 20조 1항, 20조 3항 대상이 아닌 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건축협의, 협의, 이것도 하나인데요. 네, 이거 수정했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건축 협의로 짓는 일종의 관청 건물이기 때문에 공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요 4가지 대상이 아닌 건물도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요 29조로 짓는 국가가 짓는 건물은 국토법에서도 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 공작물 설치가 더 중요합니다. 자, 공작물 설치가 도시지역 같은 땅에서는 공작물의 무게가 공작물 비닐하우스, 철탑 같은 공작물이 허가 없이 하려면 무게가 50톤 이하에 걸리든 부피 53제곱미터 이하에 걸리든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이 공작물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해석할 때는 얘는 소규모구나. 아까 우리 여기서 이 소규모에 걸리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 것으로 해석하시고 도시지역에서 50톤 이하, 도시지역에서 부피 53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에서 공작물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중에 하나만 걸리면 소규모로 인정받는 공작물이니까 허가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니은번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공작물인데 농림어업용이니까 농사 짓는데 어업용 비닐하우스니까 허가 안 받는다. 단 육상 어류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대상에 아닌 항목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건 허가를 또 받으셔야 돼요. 15회 때 기출입니다. 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안 받는다. 근데 어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허가 대상이 된답니다.
안 받는 항목에서 제외했으니까 요거 소규모, 요거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공작물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 행위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도 50cm 이내로 절토 성토하는 것. 자, 절토 성토하는 높이나 깊이가 50cm 이내면 이것도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추가로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니은번은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1차 형질 변경이 끝난 대지인데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두 번째로 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형질 변경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나오면 허가 안 받는 형질 변경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다만 두 번째 형질 변경은 절도나 성토는 적용하지 않고 정지나 포장 같은 것만 이 두 번째 형질 변경에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50cm 내의 절토 성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형질 변경, 여기 두 번째 형질 변경입니다. 이때는 허가 대상에서 그냥 빼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기 때문에. 대신 두 번째 형질 변경은 절토나 성토는 적용하지 말고 정지나 포장 같은 거를 적용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거죠. 이거 소규모 공익이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거고 이건 두 번째 형질 변경이니까 허가를 안 받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토지 분할도 이 사도 개설어가 이게 공익,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그 다음에 행정재산 용도가 폐지되면서 분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분할. 자, 우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은 우리 예전에 수업 시간에 국유재산이라고 배웠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공익적인 분할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시계획설로 자기 땅이 들어가서 지형도면고시가 나와서 분할하는 것도 자,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이게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계설어가도 공익을 위한 분할이고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도 공익이고 행정재산 용도 폐지되면서 분할,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분할도 이게 국가가 하는 분할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나와서 내 토지 일부가 잘려 나가는 것도 공익적인 거고 요 미음벌은요. 건축법 57조에 아까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그 분할 제한 면적보다 이상이니까 허가 안 받는 거죠.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였듯이 그 미만이면 받아야 되는 건데 이상은 허가 안 받는 거니까 이렇게 허가 안 받는 것을 쭉 정의합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못 따라오시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 안 받는 항목 자체를 이렇게 해서 위에 보시면 요게 공익적인 행위, 재해복구, 농림업 관련 개발 행위, 소규모 이렇게 나눠가지고 허가 안 받는 것을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1번은 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짓는 건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국가니까 허가 안 받는 거다. 지자체가 짓는 관청 건물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공작물에서 무게 50톤,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은 도시적에서 이게 소규모, 농림호흡용 비닐하우스는 농사 짓는 행위니까 허가 안 받는 것이다. 50cm 이내 절토성토도 소규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형질 변경을 두 번째로 하는 거니까 허가 안 받는다. 국가가 하는 거니까 안 받는 거고요. 분할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사도개설어가 공공용지, 행정재산 용도 폐지, 도시계획설로 지형되는 곳이가 들어갔으니까 공익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은 건축법 57조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니까 안 받네. 미만은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뭐 토속 채취도 뭐 25에 50, 물건 적재도 25에 50이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 허가 안 받는 소규모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속 채취도 도시 지역에서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를 두 개를 모두 맞추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물건 적재도 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무게가 50톤 이하를 맞춰서 하면 허가 안 받는 건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허가를 받는 원칙, 허가 안 받는 예외를 그 노란색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번 이제 허가 절차를 보겠습니다. 허가 신청을 내면 15일 안에 허가권자가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 처분하는 때는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사유를 통지해야 됩니다. 자, 통지할 때는 뭐 서면으로 종이로 통지할 수도 있고 국토이용 정보체계라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면서 통지까지 15일입니다. 서면이나
정보 체계로 통지까지 15일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고 15일을 계산할 때 허가권자가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기간, 협의하는 기간이 있을 때는 그거는 제외하고 15일이니까 실무가면 좀 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서 통지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15일 안에 허가 통지가 올 수도 있고 불허가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가 왔을 때는 이제 불허가 사유가 있겠죠. 자,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을 때 조건부로 허가 받은 경우도 있고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보증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서 공사 끝나면 일부 공사는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 준공검사는 3가지만 받는 겁니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5개인데 준공검사는 3개만 받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는 5가지가 있는데 이 준공검사 받는 것은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이렇게 3개만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준공검사는 3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보십시오. 이따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나왔던 건데 허가를 내줄 때 조경 등의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다.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라, 위해 방지해라, 땅 같은 거 막 지하 공사하면 빠지지 않게 안전패스 같은 거, 자, 먼지 날리지 않게 환경오염 방지, 공사 끝난 다음에 주변 경관을 정리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경 같은 거 해라. 그래서 이렇게 조건들이 쭉 이시가 돼 있어요.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해가지고 등자를 붙여서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는데 이렇게 조건 같은 것들 예시된 거를 선택해서 환경오염 방지를 조건부로 허가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경 같은 걸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하면 허가 신청할 때 이 조건계획서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계획서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건계획서는 안 낸다. 자, 이거 참고입니다. 참고. 이게 조건부 허가하면 원래 조건계획서를 같이 내셔야 됩니다. 허가 신청을 할 때. 자, 그런데 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뒤에서 배울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므로 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조건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보시고 5가지 예시된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서 이런 조경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한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이 조건 이행이 못 미뤄오면 이 조경 등의 조건 같은 거를 하면서 자, 법정된 예치사유까지 맞으면 예치사유입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조경 등의 조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고 법정된 예치사유 같은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이게 예치사유까지 맞으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임의조항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나왔고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조경 등의 조건 이행을 위해서 예치사유가 맞으면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단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공기업이 개발행위 할 때는 이행보증금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이나 행정청이 사업할 때는 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하고 산정과 예치 방법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거 30% 이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행보증금의 납부는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가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까지 받았을 때 반환되는 겁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조건 이행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받았을 때 이행보증금이 즉시 반환된다. 이렇게 이행보증금 관련 조항들을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의견 청취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주민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조항인데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는 해당 개발행위가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 공익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이 먼저 있다면 그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게 되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하는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심의가 이게 그 심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요거 1번처럼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 이런 게 있어요. 자,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면 토석 채취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허가할 때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요거 3번만 기준을 잡으세요. 요 1번하고 3번 기준 잡으셔가지고 건물의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 이렇게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에서 토적 채취할 때는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나와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이런 사방사업 같은 거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심의 안 하고도 허가할 수 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 사방사업이라는 거는 사방사업일 때는 심의 같은 거 없이도 바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0회 때 시험 문제는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지역이면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 토지 채취하더라도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이 노란색은 예외니까.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조항인데 이런 걸 자꾸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수험생들을 애를 먹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 같은 걸 할 때는 허가하기 전에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원칙. 근데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자,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일 때는 토석채취 3만 세제곱미터 이상 하더라도 심의 안 거치고도 허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작년도 시험 문제고 20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줄침 부분이.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허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허가 절차를 제목을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 허가 절차는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죠. 통지까지. 조경 등의 조건보호가 이행보증금, 그 다음에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부 개발행위는 심의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은 허가 신청한 내용이 다음 5가지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에만 허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가지 1번, 2번, 3번, 4번, 5번 기준이 모두 맞아야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이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개발 행위는 면적이 맞아야 돼요. 면적.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면적 기준은 뒤에 따로 볼 거예요. 135, 335 따로 볼 겁니다. 형질 변경을 할 때는 면적이 일정 면적 미만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해당 개발 행위가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같은 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이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인데 어떤 성장관리계획이 나와 있거나 도시관리계획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 내용하고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 불허갑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주변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있으면 아까 우리 의견 청취했었죠.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의견을 냈는데 이게 안 맞다 그러면 불허가니까 여기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열어야 된다. 개발행위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해야 되고 해당 개발행위가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적정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주변 환경하고 잘 조화를 해야 된다.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같은 거에 모두 맞아야 된다. 문제는 1번입니다. 1번. 자, 1번은 여기 135 335라는 형질 변경을 할 때는 요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 땅의 이름들이 용도적 이름들이 있죠. 자, 이건 암기를 하실 때 135 335라고 암기하시고 자, 만만천이죠. 여기 만천 만만천이니까 숫자를 세로로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용도적 이름 붙일 때는 위로 올라가면서 135, 335인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 농림, 관리. 자, 여기까지가 비도시적이죠. 135, 335 한 다음에 자연, 농림, 관리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1, 2, 3번은 다 도시지역인데 자, 도시지역은 주거성업은 1만, 공업지역은 공장지역이 되기 때문에 3만. 자, 녹지는 보존 녹지만 5천 잡고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1만으로 올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135, 335, 만만천, 만만천 미만으로만 허가한다. 그런 다음에 자연, 농림, 관리 그 다음에 여기 주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미만,
녹지는 모든 녹지가 아니라 보존 녹지만 5천 잡고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위로 올려서 1만 미만으로 잡는다. 그래서 135, 335, 만만천, 만만천. 요게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는 요 면적에 맞아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에서 9,000제곱미터로 형질 변경을 허가를 내면 허가받을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자연 녹지에서 면적 9,000제곱미터면 1만 미만이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 녹지에다가 뭐 면적을 15,000 이런 식으로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이건 불허가사유입니다. 자연 녹지가 10,000제곱미터 미만만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135, 335 얘가 바로 아까 요 1번 기준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고 뭐 나무밭 기준도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형질 변경은 135, 335, 만만천, 만만천 그걸 좀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뭐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에 맞아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되고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심화가 있는데 이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이런 자연 녹지나 이런 계획관리 지역 땅에서는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자연 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이 5가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허가 기준을 보신 다음에 하나 이제 조심할 게 이게 있어요. 아까 135, 335가 있는데 이제 면적은 다 우리가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형질 변경은 요 면적 미만으로만 허가한다. 자, 그런데 이게 주거지역하고 무슨 뭐 이런데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질 변경 대상 토지가 지금처럼 이 전체가 29,000인데 자연 녹지에 9,000 걸려 있고 계획관리 지역에 2만이 걸려 있다. 그럼 전체가 29,000이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용도지역 하나면 요 면적을 그대로 적용해서 미만이면 허가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는 1만 미만으로 적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은 허가 기준이 3만 미만이니까 요 숫자하고 자연녹지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 걸치면 요 각각의 면적 부분은 각각 기준으로 여기 각각의 용도지역 부분은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자연녹지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9,000이면 허가 받을 수 있고 여기도 계획관리지역도 2만 제곱미터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만 미만이니까 단 이 두 개를 합친 면적이 29,000이죠. 걔가 이 둘 중에 큰 쪽이 계획관리지역 3만 기준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여기 각각의 이렇게 두 군데 걸쳐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각각의 부분은 각각 면적을 적용해서 이거 10,000제곱미터 미만, 3만 미만으로 하는데 두 개를 합친 면적이 토지 총 면적이 이 두 개 용도지역 중 가장 큰 쪽 용도지역의 규모가 초과돼서는 안 된다. 이 합친 29,000이 계획관리지역 3만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만을 넘어가지 않게 29,000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5,000이면 이거 불허가 나옵니다. 자, 왜냐면 여기 9,000이면 10,000제곱미터 미만 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 20,000제곱미터면 3만 미만이면 허가 나오고 이 두 개를 합친 면적이 둘 중에 큰 쪽 기준 계획관리지역 3만보다 작아요. 이게 좀 어렵죠? 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연녹지 9,000 계획관리지역 2만이면 이 두 개를 합친 면적 29,000이 토지 총면적이 자, 이 용도지역 두 개 중에서 가장 큰 쪽 기준이 계획관리지역 3만이 여기 자연녹지는 1만이 기준이고 계획관리지역 3만 기준이니까 가장 큰 쪽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개 합치면 29,000이니까 이 계획관리지역 기준 3만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25,000으로 바꾸면 두 개를 합친 면적이 이게 얼마가 됩니까? 34,000이 되는 거죠. 25,000이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 34,000이 3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 걸려서 불허가 나옵니다. 각각을 적용해서 허가 기준을 따지는데 합쳤을 때 34,000이 되면 이 두 개 중에서 제일 큰 쪽 기준 3만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불허가 처리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자, 요거 지금 135, 335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건데 만약에 토지가 한 필지가 하나의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금처럼 두 개에 걸쳤을 때는 그때는 각각의 지역의 요 면적을 각각 기준으로 해서 허가받을 수 있다. 10,000제곱미터 미만, 이 3만 미만이니까 대신 추가 조건 요 두 개를 합친 면적이 둘 중에 기준 중 가장 큰데 3만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한번 심화 내용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이제 학원에서 거의 강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추가로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시험 문제 좀 이상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염려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허가의 제한입니다. 자, 우리 개발행 허가를 일정 기간 안 받아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국토부 장관 1등, 시도지사 2등, 시장문수가 모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할 때는 제한 지역이 어디다, 제한 사유는 뭐다, 제한 기간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할 때는 이 시장문수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는 시장문수 의견을 들어서 제한해야 된다. 자, 문제는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이 제한 사유 5가지 해당되면 처음에 최초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 정도 이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녹지지역 같은 데서 수목이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서식하고 있거나 나무들, 야생동물들, 우량농지에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2번 주변에 환경, 경관, 문화재 같은 게 있는데 얘네들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1번, 2번은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보전, 환경이나 경관, 문화재 같은 것들이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한마디로 환경보호 목적으로 3년 정도 이내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3, 4, 5번은 행정청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건 행정청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3년 제한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쓴 거는 환경보호가 아니에요. 행정청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있으니까 허가를 제한할 때 최초 3년 정도 이내로 제한을 걸고 심의 거쳐서 3, 4, 5번 사유는 한 차례만 2년 정도 이내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 있다. 자, 1, 2번은 연장이 안 돼요. 수목, 조수류, 오량농지, 환경이나 경관, 문화재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3년간만 제한하는 거예요. 최대 3년까지. 근데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져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같은 걸 만들고 있는 지역들은 연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3 플러스 2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허가를 처음에 제한할 때는 심의인데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친다. 처음에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 사유에 해당되면 한 차례 2년 이내로 연장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 요거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연장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연장이 되는 거고 1, 2번은 연장 안 됩니다. 허가 제한이. 그리고 허가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제한 기간 끝나기 전이라도 바로 제한을 해제를 해야 되고 제한권자는 해제 시기와 해제 지역들을 이렇게 고시해서 알려야 됩니다. 제한 기간이 끝났을 때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된다. 이 허가 개발행 허가 제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자, 다음 주에는 준공검사입니다. 자, 준공검사는 3개만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건물 건축, 그 다음에 물건의 1교 이상 적재,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 분할까지인데 준공검사는 실제 물리적인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분할하고 물건 적재는 빼는 겁니다. 적재와 분할은 땅을 파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합니다. 준공검사 받는 것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끝났을 때, 토지 형질 변경으로 절토 송투가 끝났을 때, 토적 채취 같은 흙모래 자갈바위 채취가 끝났을 때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다만 건물의 건축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이 국토법상 준공검사에 대체되는 사용승인을 먼저 받으면 준공검사 안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이라는 걸 먼저 받으면 이 사용승인으로 이 준공검사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미리 이걸 받았으니까 준공검사를 안 받는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이건 참고로 보시고 자, 준공검사는 3개만 받는다. 이거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5개인데 준공검사는 이 3개만 받는 거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 아까 우리 성장관리계획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도 있었죠.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주는 건데, 자, 성장관리계획은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개발 방지하는 계획이에요. 자, 난개발 방지하려고 6명의 관청이,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이렇게 앞으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면 여기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먼저 성장관리계획을 만들기 전에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합니다. 자, 어디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6명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자, 주민의견 14일 이상 공람 같은 거 해가지고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다른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데 이 특광시군수 6명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때 이 법정된 이 분홍색 내용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데 그 30일 때 문제가 성장관리계획에는 이런 기반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네,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계획은 이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할 때 자, 법정된 내용 1번이라든가 2번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제일 중요한 거. 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이게 완화가 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을 잘 지켜서 건물 짓는 사람들은 이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데 용적률도 완화가 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의 원래 건폐율이 40%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50%로 커집니다. 더하기 10%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산관리, 농림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도 원래 건폐율이 20%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30%로 10% 증가됩니다. 자, 니은보다는 기역을 위주로 보세요. 계획관리지역의 원래 건폐율이 우리 예전에 40% 이하인데 거기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면 50% 이하까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용적률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이 원래가 100%밖에 안 나오는데 성장관리계획 들어가면 더하기 25%가 증가돼서 125%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적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들어가면 건폐율은 50까지 커지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용적률은 125% 이하까지 증가될 수 있다. 건축주한테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 좀 보시고요. 자, 위반행위 하시면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또는 다르게 개발행위 하면 원상회복으로 뭐 철거명령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자, 원상회복 이행을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아까 받아놓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허가를 안 받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하면 가짜 소리 같은 거 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개발행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허가 안 받고 무허가 개발행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한 자는 3년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자, 공공설의 귀속이 있는데, 자, 이 공공설의 귀속은 최근에 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자, 이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행정처일 때, 비행정처일 때, 이걸 한번 나눠볼까요? 이거 간단한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지문이 좀 어려운데, 자,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한다. 이거는 비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고 있대요. 행정청 개발자, 비행정청 개발행위자인데 이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새로운 공공설,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행정청이 개발행위 하면서 새로 만든 공공설 학교가 있다. 만드는데 10억 들었대요. 그럼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관리청한테 10억이라는 돈을 들인 거를 이 개발행위자가 무상으로 관리청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정청 개발행위자는 10억이 마이너스 났어요. 자, 새로 공공설 학교를 10억 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걸 관리청한테 준다. 돈 안 받고.
그런 다음에 종전 공공서를 받아가는 겁니다. 10억짜리 만들어서 주고 관리청한테. 자, 행정청 개발회계자는 10억 들어서 새로운 공공서를 만들어줘가지고 관리청한테 주고 돈 안 받고, 종전 공공설 10억짜리가 종전 공공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새로 설치한 공공설이 학교인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설이 있다. 근데 그 감정평가해 보니까 이게 10억이 나오면 행정처일 때는 12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주고 12억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청이니까. 근데 우리 비행정청은요, 느낌이 오죠? 새로 설치한 거 10억짜리를 관리청한테 주고 종전공공설이 12억으로 계산이 나오면 이 종전공공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설 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는다. 이렇게 이 시험 문제에서 계속 이걸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정청이 개발행위 했을 때는 새로 설치하는데 돈이 10억 들었다. 공공설 관리청한테 주고, 종전에 용도 폐지되는 공공설 12억짜리를 다 받지 못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설 비용이 10억이니까 이 10억만큼만 귀속된다. 이렇게 받아간다는 얘기죠. 행정청은 다 받아가는데 12억짜리를. 이 차이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허가권자가 19가지 다른 인허가에 대해서 관련 관청하고 업무 협의하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허가권자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같이 19가지 그 관련 인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쪽 행정기관들하고 업무 협의하면 19개 인허가를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자, 단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건축허가는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들은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까지. 여기 뭐 8번, 7번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시는 건데, 위반행위하면 원상회복,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 공공설의 귀속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19개 인허가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받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는 좀 해두시고요. 아까 우리 목차가 아까 우리 허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허가 절차, 아까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조경 등의 조건부호가, 이행보증금 이런 것들, 허가 기준 5가지가 있는데 모두 통과해야 된다. 특히 1번 면적 기준으로 135, 335 같은 거, 허가 제한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1, 2번 사유는 최장 3년, 3, 4, 5번 사유는 최장 5년까지, 중공검사는 3개만 받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관리계획 같은 난개발 방지하는 계획도 있고, 공공설의 귀속 문제, 이게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표현들이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게 그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집을 구입하시려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그 설명란에다가 무료로 이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했으니까 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참고로 강의 들으시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국토계획법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 13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